자, 그러면 어느 게 기본 확인사항인지 어느 게 세부 확인사항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189페이지 한번 볼게요. 189페이지 작성 방법에 자 2번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 있는 요게 기본 확인사항이었죠. 요게 기업공개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래 돼 있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10번에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그리고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기업공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사항을 적는다 이래 되죠. 그죠? 이거 그냥 광고에서 잘 넘어가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확인 설명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확인 설명서 자, 기본 확인사항이 8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에 안에 보면은 첫 번째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요게 있고 그 다음에 3개가 건축물의 내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그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요거를 2개로 나누세요. 요거 하나하고 요거 3개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나누면은 자, 실제 권리 관계 등기 안 되는 권리죠. 등기 안 되는 권리 그러니까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죠. 현장에 가더라도 확인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는다 하는 말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의뢰인의 고지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 한마디로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다? 건축물 안에 있죠. 제가 표현할 때는 집 안에 있는 거다 그러죠. 집 안에 있는 것은 직접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그러죠. 그러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2개를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물어보고 적어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고 적어라. 요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3개, 4개 연결되죠. 세부 확인사항이 4개가 있어요. 4개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물어보고 적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 직접 확인한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자, 요 가지고 질문 하나만 하면은 모든 게 풀립니다. 자, 비선호 시설 집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직접 확인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밖에 있는 거는 직접 확인해야 되죠. 직접 확인한다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해됩니까? 그럼 모든 게 끝났어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집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집 안에 있으면 대길이죠. 밖에 있죠. 밖에 있다, 직접 확인한다, 물어본다. 직접 확인한다.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물어봐서 확인할 수 없죠.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죠. 직접 확인해야 되죠.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집 안에 있습니까? 저 들판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다. 물어봐야 된다. 직접 확인한다. 물어봐야 되죠. 물어본다 하는 말은 세부 확인사항이죠. 물론 그게 물어본다 중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물어본다니까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 보법에 따른 임차권 한마디로 등기 안 되는 권리죠.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죠. 직접 확인한다, 물어본다. 물론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의뢰인의 고지해야 한다. 물어본다 하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죠.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집 안에 있죠. 물어봐야 됩니까? 직접 확인합니까? 물어본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취득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의뢰인에게 물어봅니까? 직접 확인합니까? 이거 집을 파는데 파는 사람 사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취득주 교육공개사 취득조세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죠. 직접 확인해서 설명해 줘야 되죠.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해결되죠, 그죠? 그래서 법의 취지를 보면은 외우는 거는 당연합니다.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183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거 볼게요. 자,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하고 작성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이거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하는데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한꺼번에 같이 봅니다. 자, 첫 번째 작성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기업공개사에게 작성하는 의무가 있어요. 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중개 업무예요. 소속 공개사도 중개 업무 할 수 있죠. 그런데 소속 공개사는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공개사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소속 공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야 한다? 절대 아니에요. 작성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입니다. 자, 물론 기업공개사인데 법인이라면은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작성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작성합니다. 분사무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예요. 그럼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 아까 조심해야 되는 게 확인 설명하는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죠. 중개가 완성되어야지 완성된 때 작성하여야 한다. 자, 작성하는 의무가 있고 그러면은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자, 서명 및 날인하기로는 기업공개사가 해야 돼요. 물론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해야 되는데 소속 공개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소속 공개사도 자기가 업무를 했다면 서명 및 날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 공개사 업무를 했다. 기업 공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안 되죠, 그죠? 소속 공개사만 하면 된다? 안 되죠. 반드시 둘 다 해야 돼요.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는 말은 반드시 보관해야 되죠. 그죠? 자,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별도로 나오겠지만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이 들어갑니다. 거래계약서는 거래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은 3년 보관할까요? 5년 보관할까요? 5년이죠. 자, 5년 보관을 하는데 요게 작년, 재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본을 보관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는 적어도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기도 보관해야 되니까 적어도 3부 이상은 작성해야 되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3부를 작성할 때 먹지를 대 가지고 작성했죠. 그러면은 원본은 누가 가져갑니까? 원본은 매수인이 가져가요. 등기 신청할 때 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업공개사하고 매도인은 사본을 보관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먹지로 작성 안 하죠. 프린트 하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게 원본입니까? 마지막에 나온 게 원본입니까? 똑같죠? 지금 원본, 사본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자, 확인 설명서 방금 봤죠? 거래 금액이 나옵니까? 예정 금액이 나옵니까? 예정 금액이 나오니까 몇 년 보관한다? 3년 보관한다. 자, 근데 요거 두 개에서 요 5년, 3년 보관해야 된다. 두 개다가 공통적으로 예외사항이 있어요.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예, 요거는 조금 이따 전자계약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작성하고 작성 시기, 서명 및 날인 보관하는 거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서명 및 날인하는 요 내용을 안 보고 들어갈게요. 요거 틀린 답으로도 몇 번 나왔고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자, 기업공개사가 하고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에는 원래는 서명된 날인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그럼 기업공개사 요거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에 해당하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에 해당합니다. 자격 정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떤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안 했습니다.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서명된 날인이라는 말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두 개 다 해라는 의미다. 그래서 하나만 하면은 업무 정지 맞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두 개 다 하는 겁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까? 두 개 다 하는 거죠. 서명 또는 날인은 하나 이상만 하면 되죠. 그런데 서명된 날인하는 것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이거 해석을 잘해라고 요 부분을 서명 및 날인으로 바꿨어요. 서명 및 날인으로 법을 바꿨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명 날인 나오는 건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말고는 서명된 날인이 나오든지 서명 또는 날인이 나오든지 문제 핵심은 아니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명 날인이 나오면은 또는인지 및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인데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하는 것만, 그것도 다른 거는 빼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하는 것만 서명 및 날인,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 이 판례를 모르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사람 강의하는 거 보니까 어찌 하느냐면은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것을 쭉 적어놓고 나머지는 서명 및 날인이다. 판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기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가 할 때만, 그것도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할 때만 및, 나머지는 전부 다 또는이에요. 그럼 연습해 봅시다. 자, A가 가백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그럼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의뢰인은 서명 및 날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의뢰인은 및 하는 거 없죠. 그럼 전속중개계약서, 기업공개에서는 서명 및 날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아니죠. 그럼 또는이죠. 그죠? 자, 그럼 거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할 때는 서명 및 날인이죠. 거래 당사자도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 또는이죠. 거래 당사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부 다 또는인데 기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할 때만, 그것도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및, 나머지는 또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재의 188페이지 확인설명서 나머지 부분에 한번 볼게요. 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는 안이 있죠. 그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찾습니까? 매수인이 쭉 가면 오른쪽에 서명 또는 날이 맞죠. 그 밑에 기업공개사 쭉 가면은 오른쪽에 소속공개사도 있죠. 오른쪽에 가면 서명 및 날인이죠. 맞죠? 그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작성 방법 제일 끝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 12번에 공동중개 시 참여한 기업공개사, 물론 소속공개사를 포함한다는 모두 서명된 날인하여야 하며 2명이 넘는 경우는 별주로 작성해서 첨부합니다. 여기는 서명된 날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의미가 뭐냐면은 원래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서명된 날인이었는데 이걸 밑으로 다 바꿨다 그랬죠. 이 부분은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땐 그대로 있습니다. 해석은 밑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또는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밑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은 땐 돼 있으니까 이거 땐 돼 있다고 틀렸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자, 거래계약서 202페이지에 자, 이 페이지에 작성하고 교부한다, 보관한다 하는 것은 아까 거래계약서 확인서면서 똑같이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보셨냐면은 203페이지 4번 뭐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안 된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다 하는 말이 한마디로 이중계약서다, 다운계약서다 이 말이죠. 물론 틀리게 나올 건 없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표준 서식을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반 중개 계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었죠. 그죠? 2장 넘어갖고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을 봤죠. 다른 말로 일반 중개 계약은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서식은 정해졌다. 그런데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거래계약서는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달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안 정해졌습니다.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꼭 써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일반 중개계약은 서식은 정해졌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거래계약서는 서식은 안 정해졌어요. 서식은 안 정해졌는데 안 정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안 정한 게 아니고 못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라는 게 매매만 거래가 아니죠. 전세도 임대차도 지상권 재건 전세권 전부 다 거래죠. 그죠? 하나의 서식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서식은 안 정해졌는데 이거는 꼭 써야 돼요. 왜냐면은 매매 거래 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은 등기지 못하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안 하면은 확정일자 못 받죠. 그죠?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은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표준 서식이 없죠? 서식은 안 정해졌어요. 자,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그 밑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요거 있죠. 요것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첫 글자로 볼게요. 자,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요즘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 교권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교권 인물이 개지랄이라 이럽니다. 개지랄이다. 뒤에 부분은 발음을 좀 세게 하는 게 듣기가 좀 낫죠. 그죠? 자, 교하면은 교부일자입니다. 교부일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예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다. 그럼 요게 한 지문으로 나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래 자주 나오는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왜 꼭 넣으라느냐면은 거래계약서를 교부 안 할 수는 없죠. 등기지 못하고 확정일자 못 받죠. 그죠? 근데 확인설명서를 교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인설명서 반드시 교부해라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꼭 들어가야 돼요. 예,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그럼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는 말은 매매계약이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전세권을 이전한다는 말은 전세계약이죠. 즉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말은 매매냐, 교환이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인도일시입니다. 물건 인도일시. 물건의 표시. 자, 그 다음에 계약일. 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에 관한 사항 안에 3개가 있는데, 계약 금액이 얼마냐? 계약 금액이 얼마냐? 언제 지급하느냐? 지급 시기가 언제냐?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래계약서는 모든 게 결정되죠. 모든 게 결정됐으니까 거래 금액이 들어간다, 예정 금액이 들어간다, 거래 금액이 들어간다. 거래 금액이 들어간다. 거래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은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한다. 날 하면은 당입니다. 당사자. 자,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은 조건이나 기한. 조건이나 기한은 있으면은 전부 다 들어가요. 그럼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냐, 인 것은 몇 개냐, 박스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럼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교권인물이 개지랄이라 이래 적어놓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제일 빨라요. 몇 년 전에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얼마 있다가 모의고사를 치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제가 보니까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설명을 하면서 요거 교권인물이 개지랄이다. 요거 적어놓고 하니까 다 맞아졌죠. 예, 다 맞았대요. 혹시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 틀렸대요. 딱 한 명 틀렸어요. 안 적었습니까? 적어놨대요. 아니, 적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틀리느냐? 안 적었겠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집을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적어놨잖아요.
교권인물이 개지랄이라 이거 적어라 했더만은 옆에 적어놓기로 소개 중매 종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죠. 그걸 적어놨어요. 틀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모의고사 때 그거 적어놓은 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가 틀리긴 답으로 나옵니다. 서로가 틀린 답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들어가고 굉장히 빨리 나온 거예요.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뭐를 하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하죠. 전세다 임대차다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틀린 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할 때는 교권인물이 개지랄이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소개 중매 종가. 자 이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개 법령이 끝이 났어요. 자 법령이 끝이 갔다 쭉 넘어가가지고 445페이지에 부동산 전자계약 보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부동산 전자계약. 자, 전자계약이 작년, 재작년에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왔어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왔다. 작년, 재작년에 시험 범위에 들어왔으니까 한 문제 남았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문제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교재 부분에서는 별도로 안 보셔도 돼요.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나와야 될 부분은 조금 있어요. 어떤 내용을 보느냐면은 자, 전자계약이 그럼 지금 우리가 전자계약을 하는 게 우리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주로 종이로 작성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주로 종이로 작성한다. 전자계약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마무리되는 단계입니까? 이제 시장을 하는 단계예요. 시장을 하는 단계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할 일도 굉장히 많죠. 할 일도 많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하는 말은 주무부서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누구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거 하나 보시고 자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번 나오느냐면은 아까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보관해야 되죠.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에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는 말이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돼요. 그럼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자계약을 할 수 있죠. 자, 거래계약서 중에서 모든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그리고 임대차에 관한 거래계약서 요거 두 개만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 확인설명서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확인설명서.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서. 이거면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개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뭘 했냐면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다는 말이 전자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을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냐 하는 말은 말이 안 맞죠. 그 다음에 임대차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됩니다. 확정일자 신고가 된다 하는 말은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서는 서명 또는 날인하겠죠. 그런데 전자계약으로 하면 종이로 작성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할 수가 없죠. 그죠? 전자인증의 방법이에요. 그건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5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서로. 그 다음에 SNS 본인 확인하는 거. SNS 본인 확인하는 거. 요거 2개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패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자패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분증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촬영해서 준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인감도장을 날인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 있으니까 우리 작은 딸애가 문자가 왔어요. 액정이 깨져가지고 전화를 못하고 문자도 못하고 다른 사람 전화로 못하고 어찌 인터넷으로 어찌 해가지고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서 다른 데 어디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제 신분증 앞뒤로 반드시 앞뒤로 2개 찍어가지고 보내달래요. 내가 이 전화를 할까 하니까 뭐 인터넷으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전화가 안 된대요. 그건 뭡니까? 보스피싱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안 보내고 보냈다 하고 끝냈어요. 좀 이따가 나오니까 안 왔는데 보냈는데 다시 보낼게 하고 안 보내고 그랬더니 좀 이따가 답이 없더라고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딸애한테 이래 와가지고 이거 보냈다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거 보내면 안 돼. 그런 거 보내면 안 된다. 보스피싱이다. 큰일 난다. 이래. 그래서 안 보냈다. 그런 거 있으면 절대 보내면 안 돼요. 신분증 이런 거 촬영을 보내달라 그러면은 내 인감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지문인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문인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자, 뭐 요런 정도만 읽어봅시다. 전자기가 여기에서 나올 거는 사실은 별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전자계약으로 넘어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53페이지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나오면은 같이 나오는데 분묘기지권 민법에서 공부를 하죠. 그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만 드릴게요.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그 분묘를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분묘기지권 성립하는 경우에 최근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분묘기지권에 시효취득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전에 대법원에서 공청회를 열어가면서까지 해가지고 굉장한 문제로 이슈가 됐어요. 결론이 뭐냐면은 자, 2001년 1월 13일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있는 분묘는 요건이 되면 시효취득을 인정을 합니다. 그 뒤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기 최근에 작년 말고 그 앞에 답이 2번이나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는 문제가 나올 건 없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요건에 해당하면 시효취득 인정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 거는 요건이 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분묘기지권을 판례에서 표현하기로 특수한 지상권이다. 분묘기지권은 특수한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상권은 임대차일 때 임대차 요소가 2개가 있죠. 민법에서 임대차 요소 2개가 뭡니까? 물건의 인도, 차임의 제거 요소죠. 그죠?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다 아니다. 이다.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은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지급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지급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판례에서 표현하기로 관세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법정 지상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치료는 요소가 아니에요. 분묘기직을 할 때 특약이 없으면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치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치료 지급하는 것은 없어요. 분묘기직권이 성립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성립하는 게 첫 번째가 내 땅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다. 분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은 분묘기직 성립합니다. 말을 안 해도 분묘기직은 성립합니다. 분묘기직은 있는데 땅을 팔았다.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직 성립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성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그러면 분묘기직은 성립합니다. 분묘기직은 시효취득 말고는 성립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내 땅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땅을 팔았다.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직 성립한다.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성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직 성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묘기직권에 관한 문제는 분묘기직 성립하느냐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묘기직은 성립 안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자, 분묘기직권 성립 안 하는 게 아까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성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직 성립한다 그랬죠. 성낙을 안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그럼 땅 주인이 있는데 성낙 없이 마음대로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겠죠. 그죠? 살짝 몰래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살짝 몰래 설치했다. 암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평장, 평분, 분묘기직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평분. 안 해요. 평분, 분묘기직 성립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분묘는 봉분을 설치하든지 평분을 설치해야 된다. 평분 이런 건 잘 못 봤죠. 그죠? 공설묘지, 공원묘지 이런데 공원묘지는 서울 근방으로 갈수록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가족묘지 같은 거 할 때는 가족묘지 안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봉분을 설치면 엄청나게 높겠죠. 이럴 때는 주로 평분을 해요. 그러니까 평분 분묘기직 성립합니다. 평장입니다. 평장. 평장이란 말은 뭐냐면은 땅이 있으면 관을 넣고 위에 아무것도 안 덮는다는 말이에요. 분묘가 있는 거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평장 안 하죠. 암장이나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묘. 가짜묘니까 분묘기직 성립 안 합니다. 자, 암장, 평장, 가묘, 합장도 분묘기직 성립 안 해요. 합장도 분묘기직 성립 안 한다. 또 하나가 분묘기직권 내에 새로운 분묘 설치하는 거. 내에 새로운 분묘 설치하는 거. 이것도 분묘기직 성립 안 해요. 분묘기직 성립 안 한다. 분묘기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분묘기직권 여러분들 민법에서 공부를 할 거죠. 그죠? 공부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할 때는 분묘기직권하고 관련된 판례 문제가 딱 나오는 게 있고 그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합니다. 자, 455페이지 볼게요. 자, 사설묘지. 묘지의 종류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나눠지는데 다른 거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자,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를 설치했어요. 개인 묘지입니까? 가족 묘지입니까? 제가 옛날에는 할 때 부인 묘지 옆에 가족 묘지 설치했다. 개인 묘지냐 가족 묘지냐 이래 물어봤거든요.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 왜 부인을 먼저 죽이느냐. 요즘은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 설치했다 이럽니다. 요거는 개인 묘지입니다. 이거는 가족 묘지가 아니고 개인 묘지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묘지의 종류가 자, 개인 묘지가 있고 가족 묘지, 그 다음에 종중 묘지, 그 다음에 법인 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 없어요. 개인 묘지는 설치하고 난 뒤에 신고를 합니다. 3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 묘지는 사전에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설치하고 난 뒤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 묘지는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두 개 다가 매장하고 나면은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30일 이내 신고를 한다. 그러면 개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했다는 의미나 매장했다고 신고하는 의미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매장하고 나면 매장 후 30일 내 신고를 한다. 됐죠? 그죠? 자, 요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묘지 면적을 보셔야 돼요. 묘지 면적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죠.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종족묘지 1000제곱미터 이내,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종족묘지, 법인묘지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요거 두 개 숫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내,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내, 종족묘지 1000제곱미터 이내인데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뭐냐면은 법인묘지를 설치할 때 조그만 거 조금하게 하면은 전국토의 묘지화 이래 되겠죠. 하나 할 것 같으면은 이왕 할 것 같으면 크게 해라 이 말이에요. 법인묘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은 면적이 굉장히 크죠. 돈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이내여야 돼요. 10제곱미터 이내고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15제곱미터 이내야 된다. 요 숫자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개인 묘지는 10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까? 아니면 30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 따라서 지금은 30제곱미터 하죠. 어디에서는 30제곱미터 하고 어디에서는 10제곱미터. 이거는 개념을 안 잡아놓으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헷갈립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죠. 그런데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이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나올 때는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 내에서라는 말을 주로 빼고 합니다. 그럼 묘지 1기당 하는 말은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 내에서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 이내여야 된다. 요 숫자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설묘지의 설치 거리가 있죠. 자, 도로철도 하천, 개인묘지 200, 종중, 문중, 법인묘지 300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학교나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개인묘지, 가족묘지 300, 종중묘지 500 요래 놓으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자,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지나가는 곳이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 타고 지나간다, 걸어 지나간다, 도로로 지나가죠. 기차 타고 지나간다, 어디로 갑니까? 철도, 배 타고 지나간다, 하천.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몇백 메다 이상 떨어져야 된다. 도로, 철도, 하천 3개네요. 몇 메다? 도로, 철도, 하천 3개니까 몇 메다? 30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이해하세요. 자, 그런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하거나 또는 학교가 있거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그럼 여기서는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끝나고 여기서는 계속 봐야 되죠. 그러면은 1번, 2번 어느 게 더 멀리 있어야 됩니까? 2번이 더 멀리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숫자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10에서 내려오면은 5입니다. 5에서 내려오면 3에서 내려오면 1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이게 더 멀리 떨어져야 되죠. 요게 300이면 요거 몇 메다 할까요? 500m. 자, 일단 요래 하는데, 일단 이래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인묘지는 규모가 작죠. 가족묘지도 규모가 작죠. 이거는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원래는 500m 이상이었는데, 개인묘지하고 가족묘지는 완화시켜줘가지고, 500에서 내려오면 몇 메다 할까요? 그럼 300m죠. 300m.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개인묘지하고 가족묘지는 개인묘지하고 가족묘지 300에서 내려오면은 얼마입니까?
원래가 100이어야 되죠. 100이면 너무 가까우니까 2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순서를 이래 하는 게 훨씬 쉽죠. 그죠? 그래서 도로철도 하천으로부터 3개니까 몇 메다? 3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거나 학교가 있거나 공중이 스스로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더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500m. 그런데 500m인데 개묘지 가족묘지는 완화시켜줘 가지고 300. 도로철도 하천으로부터는 원래가 300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100이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200m. 자, 그 다음에 분묘 설치 기간. 오른쪽에 자,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원래는 15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년으로 바뀌었는데 요거 문제가 한번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앞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파란 것 1회 안에서 설치 기간을 30년 단위로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 신청을 받은 1회 안에서 30년 단위로입니다. 자, 요래 보시고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고 제일 밑에 분묘규정은 시효취득 제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연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연장지 있는데 요 자연장지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내용은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묘지의 종류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있죠. 자연장지도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똑같아요. 그런데 개인묘지는 신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연장지는 거꾸로 제일 끝에는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입니다. 요것만 보면 돼요. 면적도 요거 두 개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르게 개인묘지는 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 자연장지는 제일 끝에는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 이러면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문제가 나올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60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중개사법에서 거민제도가 나오는데 지금은 거민제도 문제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면은 여기 옛날에는 중개사법에서 한 문제씩 꼭 나왔어요. 한 문제씩 꼭 나왔는데 어느 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거민제도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왜 안 나오는 거 어찌합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문제 안 나왔어요. 문제 안 나왔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거민제도 한 문제로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면서 거민제도가 설정 나왔어요. 그는 사실은 거민제도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문제를 냈어요. 저한테 욕 엄청나게 들어먹습니다. 거출제위원이. 왜냐면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신고의 목적이 투기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두 개라 그랬죠. 거민의 목적이 투기방지예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거민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죠. 그러니까 거민 받을 필요가 없죠.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이 투기방지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을 필요가 없죠. 실제로는 거민 받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특별히 교환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죠. 오로지 매매 계약이죠. 그런 거 할 때, 이거 할 때는 부동산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할 때만 금인 받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다른 거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온다는 말. 하나만 봅시다. 원래는 개업공개에서는 금인 신청하는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에서 금인 신청 해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에서는 반드시 금인 신청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금인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개업공개에서에게 금인 받아달라고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에서는 금인 신청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지금은 개업공개에서는 금인 신청하는 의무가 없다 하는 말은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말이 안 보셔도 돼요. 자, 넘어가서 465페이지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래 나옵니다. 요게 명의신탁. 민법에서 명의신탁 공부하셨죠? 그죠? 명의신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기는 했죠. 기억은 안 난다.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한 번 더 도시고, 중개사법에서 명의신탁 제가 설명하면은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머리가 안 좋으니까 쉽게 이해를 안 하면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거 설명드릴 때는 한 번 들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쉽게 해드릴게요. 민법에서 한 바퀴 더 도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민법에서 공부를 하죠. 그죠? 이런 부분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도 주택임대차 한 문제, 상가임대차에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요거 안 합니다. 민법에서 하니까. 대신에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는 풀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이런 부분 다 하고 나면 우리 그 문제풀이 하죠. 문제풀이 할 때 요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조문을 가지고, 이건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조문을 가지고 꼼꼼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건 있습니다만, 숫자도, 기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액보증금일 때 최우선 변제에 받는 금액이 있죠. 그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자, 서울에서 소액보증금이, 1,100만, 1억 천입니까? 뭐 얼마 있을 때 최우선 변제를 언제 얼마나 받느냐, 두 개 다가 중요한 숫자예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굳이 안 외워도 돼요. 한마디만 더하면은 당연히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는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등기 안 된 건축물이에요. 등기 안 된 건축물인데 주택입니다.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주택입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할까요, 말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임차인을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 임차인 중에서도 돈 없는 임차인입니다. 돈 없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그 개념만 가지고 가세요. 그럼 돈 없는 임차인은 먹고 살기 바쁩니까? 너긋합니까? 돈 못하고 바쁘죠. 그죠? 이 집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겨를이 없죠. 들어가고 다리만 뻗고 있으면 피하면 되죠. 그 사람을 위한 법이니까 등기 안 된 건축물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을 위해서 하는 법이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만 쭉 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자, 경매 관련 법령 520페이지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